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사사건건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히고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건전재정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오부 요인과 함께 대화를 잠시 나눴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책이나 예산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입구 계단에서 민생 경제 우선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대상으로 지상전을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총공세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도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말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Calls for a ceasefire are calls for Israel to surrender to Hamas, to surrender to terrorism, to surrender to barbarism. That will not happen. 예, 이스라엘은 지상전이 최소 수개월은 걸릴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하마스는 인질들 영상을 공개하고 인질 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지금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요국들 간의 이견으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가운데 가자지구 당국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8,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이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렇게 세 사람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에 알선수재,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추가로 기소한 겁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게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준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들도 공범으로 보고 이 혐의를 아들에게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와 결혼할 사이라고 밝혔다가 사기 전과 등이 논란이 된 전청조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통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 고발건은 지금까지 2건입니다.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입니다. 남현희 씨는 어젯밤 전 씨에 대해서 추가로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현희 씨도 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오늘 있었습니다. 국정기조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연설이었죠. 이번 연설에 대한 평가는 여야 간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과 당내 현안들 그리고 총선 전략까지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에게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일정도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이른바 신사협정이요. 예. 그게 있어서 이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이제 피켓 안 들고 네. 고성과 야유 막말 이런 거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건 없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는 이렇게 피켓 시위를 네. 하셨고. 그럼 뭐 처음부터 서로 양해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 처음에 이 신사협정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였고요. 로텐도어를 비롯한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로텐도어를 비롯한 뭐 상임위 회의장 앞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표현의 자유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는 공간이니까 거기서는 뭐 서로 간에 무엇을 하든 크게 관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간략하게 그 사전 환담이라는 걸 했는데 네. 그 원내대표께서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었죠. 네, 참석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께서 그 시정연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죠, 검찰이. 그랬나요? 예. 네. 그 바람에 이제 사실 우리가 불참하고 보이콧하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은 없었고 또 신사협정도 맺고 해서 먼저 모두 공개적으로는 의장과 그 대통령 두 분은 공개 발언을 했고요. 나머지 당대표들은 돌아가면서 비공개로 발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조는 그 야당 대표들, 그러니까 우리 당 대표와 정의당 대표는 민생에 좀 주력해달라. 국민들의 삶이 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정의당 대표께서 12구 참사와 그 오송 참사 얘기하면서 좀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을 좀 위로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 원내대표들은 발언 기회가 있었습니까? 원내대표는 그 이후에 그 시정연설 이후에 간담회가 또 1시간 이상 있었습니다. 예. 상임위원장들하고 같이. 대통령은 참석하는 대통령은 참석하고요. 참석하고요. 예, 사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정연설 이후에 11시 10시 한 50분부터 12시 한 10분 정도까지 1시간 20분 가까이 상임위 모든 상임위원장 전원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대통령,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거기서 했고 제가 공개적으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예. 원내대표들은. 그 사후의 만남에서는 대표는 안 갔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습니다. 안 갔고. 당 대표들은 다 빠졌고 예. 그때는 이제 상임위원장 중심으로의 간담회였습니다. 예. 그 홍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에게 뭐라고 좀 주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공개 발언이었기 때문에 뭐 이미 언론에 보도됐을 예, 텐데 첫째는 그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국회나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려고 하는지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국회를 존중해달라 말씀드렸고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엔 많이 부족하다. 서민들이 그 소위 물가나 금리 또 유가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그런 민생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고 또 R&D 예산 삭감이나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다 대폭 삭감되면서 또 기후위기나 인구구조 변화 예산도 뚜렷하게 대책이 없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사할 때 국회 심사 권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실이 존중하고 인정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예.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어떻게 하던가요? 제 말씀에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또 12구 참사 포함한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위로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장들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하여간 잘 유념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전 환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그 대대적인 전환을 정책과 예산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달라 이런 주문의 말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별 답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는데 예. 같이 계셨으니까 대통령 반응이 그때 뭐 특정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특정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여간 원론적인 우리 이재명 대표 외에도 이정미 대표 또 김기현 대표 다 얘기를 했고 또 오부 헌법기관 내 기관장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거든요. 전체의 의견을 듣고 잘 알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오늘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부분에 아무래도 좀 주목을 했던 측면이 큰데 근데 워낙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에 뭐 짧게 깊숙이 대화가 오간 건 아닌 것 같고 악수는 한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만 글쎄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그 3자 회담도 지금
특별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다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반응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대단히 아쉽죠.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금 우리 당대표가 제안을 했고 처음에 대통령과의 양자에서 뭐 필요하면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3자까지 저희가 수정 제안을 했는데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물론 예. 뭐 내부적으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은 지난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 또 국회의 어떤 그 상임위원장들하고 만남이 좀 일상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늘 만나서 대화하고 늘 만나서 그 서로 간의 그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미국 백악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의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뭐 차를 한잔하든 식사를 같이 하든 대화하는 게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예. 네.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데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와 달리 그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언급이 거의 없어서 그건 좀 뭐 달라진 부분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확인된 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뭐 초고를 고쳤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부분은 좀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전 정부 언급이 좀 없는 부분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기자간담회 했는데요. 예. 그 부분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면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예.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 탓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불필요한 그러니까 이 시정연설과 무관한 무슨 이념적인 얘기, 뭐 좌파 세력이라든지 뭐 급진 세력이나 이런 식의 소위 야당이나 야권 지지자들을 자극할 만한 표현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뭐 그 대통령실도 야당과의 뭔가 협치나 대화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내용을 그 원고를 쓰면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일부 뭐 평가할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잠깐 그 대통령이 오늘 했던 그 연설 내용을 보고 나서 한번 반론 차원에서 홍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준비한 게 있죠?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예, 뭐 여러 말을 했지만 건전재정 계속 간다. 네. 예,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뭐 두텁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기조를 오늘도 강조하고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 예. 대해서 좀 반론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일단 건전재정이란 말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긴축재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예산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쓰이는 건데 건전재정이라는 거는 그럼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재정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악순환인데 금년에 60조나 세수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와 그 초부자들에 대한 그 감세. 소득세 감세를 한 게 직접적인 요인이었고요. 또 그에 따른 경기가 나빠지니까 부가세라든지 다른 세금이 줄줄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원인을 보면 지금 정부가 악순환에 빠졌다. 긴축 재정과 경기 침체. 왜냐하면 작년 다른 나라들, 미국도 그렇고 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는 증세를 했고 최소한 증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반대로 갔었던 겁니다. 우리 굉장히 야당이 우려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그냥 세금을 더 늘리는지 않아도 좋은데 그대로 감세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의 재정적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감세에 따른 경기 침체, 그러니까 낙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수년 전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고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은 없고,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D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를 지킨다, 이 얘기가 좀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의 돈을 쓰겠다는 거죠. R&D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줄여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킨다? 이것도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그 긴축 재정이냐 아니면 지금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것이냐, 이거는 참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워낙에 이견이 있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네. 사실 추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지금 완전히 지금 반대의 입장 아닙니까? 네. 여야 간에. 글쎄요, 이게 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뭐 충돌이나 이견은 있을 것 같고, 예. 뭐 어떡합니까? 뭐 제가 뭐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십니다만. 예, 뭐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다른 건 분명합니다. 예. 근데 정부가 지금 스스로 반성해야 될 거는, 본인들이 감세를 해서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핑계를 댑니다. 대외 환경이 너무 나빠졌다. 그게 일종의 실력 없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험생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세수도 더 줄어들게 됐고, 경기 침체가 되고, 원래 정부가 금년도 경제를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높아진다고 했지만 상저하저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낮고, 지금 더 우려가 되는 건 내년 상반기도 나쁠 거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계속 그 부채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은데 경기 살리겠다고 돈을 더 쓸 수가 있겠느냐? 뭐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민주당은 물론 또 뭐 지금 말씀을 주시겠지만 기준이 다른데요. 자꾸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이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특별하게 방만하게 예산을 쓴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가 재정 적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재정 적자 규모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준 나라는 없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데, 소위 재정 건전성이라고 할 때에는 GDP 대비하지 않습니까? GDP 대비할 때 아래 분모가 커지면 위에 분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아래 분모,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좀 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밑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좀 늘리는, 잠재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을 늘리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금년에 지금 1.2%대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1.4%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2%나 3%까지 비관적이고, 잠재 성장률은 금년에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고 내년에 1.7%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가면 일본식 장기 침체 불안 경기,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매우 경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뭐 대안이 없이 계속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재정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도 이렇게 평행선이고,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유의미한 대화가 깊숙하게 오갔다고 보기도 힘들고, 또 다음 주에 지금 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 3법 개정안, 그거 지금 민주당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고요. 네. 그럼 향후 뭐 총선 때까지는 계속 뭐 이렇게 대치 국면, 경색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들도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이 방송법하고 노란봉투법이 벌써 본회의에 부의된 게 6개월이 다 돼갑니다.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단 한 번도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는 거죠. 협의안을. 그러니까 의뢰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관련 법 얘기할 때 정부가 언제든지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저희가 일방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련된 수정안을 좀 가져와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또 그 배경에는 뭐 여권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실에서 전혀 그런 협의하라는 사인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된다. 즉 야당의 주장이 귀 기울이고 여야가 어느 정도 국회에서 자율성을 갖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김포시 얘기입니다. 예, 네. 현안을 좀 넘어가죠. 예, 지금 뭐 국회 상황에서 여야 간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확인한 것 같고 지금 그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당론으로 하겠다는 거고 여차하면 또 다른 그 지자체도 예. 만약에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면 주민들 사이에서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사까지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 의원들 주장을 잠깐 듣고 제가 반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내부 검토 중인데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게 이제 서울 메가시티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 저는 보통 메가시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이 메가시티 활성화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하기 힘들 거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뭐 민주당 입장은 좀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 김기현 대표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진 거죠, 일종의. 대단히 저런 식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김포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광명, 과천, 뭐 일산 뭐 등등 해서요. 아마 주변에 그 경기도를 전체로 서울 하자면 좋아할 거고 전국을 서울시 하자고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뇨한 위원장이 우리 김 대표님한테 김기현 대표한테 서울 수도권 출마하니까 울산까지 서울에 편입시키려는 거 아니야?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메가시티 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권도 그런 게 있고 충청권도 그렇고 그러려면 이렇게 그 김포 하나의 안을 갖고 던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건가의 안을 가져주는 게 책임 있는 여당 대표 그리고 책임 있는 여당이 해야 될 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김포라는 한 지역을 갖고 이걸 하자 말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쪼잔해 보입니까? 그 미래에 대한 전략 없이. 그렇게 되면 지역 이기주의가 자극되죠. 곳곳에서. 저렇게 되면 하냐 안 하냐 문제 갖고 지역 간에도 이해관계 때문에 또 지역 주민이 갈라집니다. 김포 안에도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실 거예요. 또 경기도와 서울이 갈등하고 가뜩이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그 여당 대표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전혀 충분한 검토 없이 왜냐하면 어떠한 그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이 그냥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는 것 방식보다는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해묵은 숙제 그다음에 도리어 수도권 중심인데 수도권을 더 밀집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을 확대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수도권은 좀 더 친환경적인 미래 도시를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부울경 지역은 어떻게 그 산업 전략이나 미래 도시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호남 지역은 어떻게 발전할 건지 해서 전국을 놓고 균형 발전 하나는 균형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이나 미래의 어떤 사회 경제적 그 변화를 대비해서 전 국토 전략을 놓고 예. 행정 개편안을 만들어 오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이고 그래도 여당 대표다운 제안 아니겠어요? 저렇게 여기저기 가서 던지면 예를 들면 저도 뭐 우리가 또 부산 가가지고는 당대표 김기현 대표가 뭐 양산을 부산에 편입시키겠습니다. 광주 가가지고는 나주를 또 뭐 광주에 편입시키겠습니다. 이러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곳곳에. 저는 그 제안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볼 만은 아니겠지만 그 제안하는 방식이 너무 뜬금없고 뭔가 포퓰리즘 방식으로 도리어 지역 갈등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거는 매우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언론이나 혹은 여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이 뭐냐 이거를 자꾸만 압박성으로 물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조만간 정리해서 예. 제가 아까 제 입장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 저희는 아직 뭐 충분하게 협의는 안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지금 그 안을 갖고 정책위에 그 논의를 해보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 국토 대전략 저희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과 큰 틀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미래 거잖아요. 경제, 지금. 미래 사회, 우리 사회가 나갈 미래 사회를 놓고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놓고 저는 국토 대전략 속에서 행정 체계 개편을 한번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예. 광역, 시군구
그 읍면동 책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예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거를 논의하고 결정짓고 하는 게 더 그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국민의힘의 어떤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풀이를 하고 뭐 여당에서도 이걸 뭐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여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뭐 정치공학적인 얘기인데. 글쎄요, 뭐 도움이 되니까 던졌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기적으로는 선거에 몇 표도 올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 갈등, 그다음에 그 정치 불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치권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지금 여당이니까요,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예. 모범 답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몸에 독이 되는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알겠고요. 예. 그 지금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가 가동 중인데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이 곧 출범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언제 출범합니까? 빠르면 하여간 이번 주 아니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출마할 얘기입니다. 인선이 다 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 한 90%는 인선이 돼 있습니다. 아, 몇 명, 뭐 언론 보도 보니까 한 15명 뭐 얘기가 나오는데. 예, 15인 내외인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는 건 한 13인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예. 나머지 2명을 좀 찾고 있는데요. 두 예. 분을.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공개할지 아니면 두 분까지 마무리하고 할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 원내대표께서는 그 13인의 몇몇은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뭐 원내에서는 누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말씀해 예. 주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총선 기획단이 예.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면 뭐 한 5개월 남았으면 뭐 D-15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공청 그 관리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할 건지, 또 언제 그 후보자 검증을 할 건지, 또 최종적으로 경선할 때는 경선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일정을 짜고 전체적인 구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예. 대개 우리 주요 당 실무당직자들,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실무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조언해주고 우리 당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지금 한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13명 중에. 외부에서 한 5분 정도 있고요. 외부에서 예. 추가적으로 한 2분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한 7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거기에 조정식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예. 사무총장이 선거기획단장을 그 당연직으로 겸임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보도를 보면 그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공천 과정에 이렇게 깊숙이 나서지 말고 사무총장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했었을 때 그런 차원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뭐 그 들을 만도 하지만 대부분 다 유임됐습니다. 정책위 의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책위 의장인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자기가 진짜 다시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 이런 분인 거고요. 그대로 위임한 상태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조정식 사무총장을 바꾸라 그러면 한번 들어볼 만하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슨 대단하게 불공정하게 총선 관리를 하고 나중에 소위 정치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을 대거 숙청할 거다 인위적으로 그런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조정식 그 사무총장만큼 공정하게 경청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 사례를 드셨는데 또 송갑석 전 최고위원 사례를 보자면 그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나가고 비명계죠, 이른바. 네. 근데 이제 친명계 인사가 그 자리를 이제 채워서 뭐 그거를 또 언급하지 예. 않습니까?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근데 예. 김민석 위의장만 언급을 하셨길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박정현 건데. 지금 예. 지명직으로 됐는데요. 박정현 최고위원이 저도 잘 아는데 이분이 친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저도 친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언론에 보면 어디는 뭐 친낙, 어디는 뭐 친문, 뭐 어디는 김근태계 뭐 이렇게 다 써놔요. 친명까지. 그러니까 제 발언 하나를 놓고 그때 판단하는데 이분도 그렇습니다. 이분 환경운동하고 시민사회 활동 오래 한 분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걸 친명이라고 하면 친명이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세일즈하거나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활동하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분이었고 그리고 지난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 잠시 지도부가
그 붕괴되면서 다 전원 사퇴하고 한 2달 가까이 송영길 대표 전까지 임시 비대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비대위 위원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같이 한 2달 가까이 그 모시면서 제가 정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봤는데 예. 굉장히 중립적이고 어디 치우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경쟁자인 박영순 대덕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좋다. 뭐 이건 그 선의 경쟁하겠다. 이분이 그 충청을 대표하고 여성 지금 총선을 준비 중이죠. 예. 아니 이분이 충청을 대표하고 여성 몫으로 충청을 대표해서 최고위원회 들어간 것 자체가 너무 좋다. 나는 선의 경쟁하겠다. 그런 라고 입장. 박영순 의원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뭐 대인배처럼 말씀하셨죠. 불편하신 거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박영순 의원님이 평소에 정치도 큰 틀에서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경선은 그러면 기존에 정해진 그 룰대로 그대로 갑니까? 50-50. 그러니까 예, 일반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50과 예. 당원조사 50으로 그대로 예, 갑니까? 그거는 이미 예. 우리가 1년 전에 그 총선 룰은 예, 확정을 경선을 했죠. 확정했거든요. 예.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른바 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그 다수의 뭐 친명으로 또 분류가 되는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뭐 분류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인용은 하겠습니다만 그 친명으로 분류되는 원외 인사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그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가까움 내지는 친근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뭐 전략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각에서 보도를 보니까 그 경선 때 여론조사를 할 때 그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표기하는 거를 금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검토 중이다. 예, 이거는 맞습니까? 그럼 아직 뭐 제가 그건 공관위에서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구성되면 거기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긴 뭐 하는데요. 예. 과거에 노무현 재단이 있었어요. 노무현 재단 사례를 보면 그걸 못 쓰게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그 경우의 수를 놓고 아마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신가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금지되지 않으면 아마도 그 출사표를 던진 원외 인사들은 안 그래도 이제 인지도가 좀 부족하니까 열세니까 그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그 브랜드를 강조할 것 같긴 예. 한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예. 그 당의 당직은 당직으로 맞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당대표 특보 이런 거를 못 쓰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뭐 당대표 특보 전 이렇게만 하지 특정 이름을 쓰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광고를 예. 하는데 예, 예. 최종적으로 할 때는 아마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예. 캠프 제가 수석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수석 대변인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제 19대인가요? 19대 대통령 후보 그 수석 대변인. 근데 금지하지 않으면 네. 그렇게 이재명이라는 삼음전을 쓰는 거를 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그 예. 판단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네. 되는데 과거에 그 저 여러 유사 사례를 보면 아마 큰 문제 없이 합리적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뭐 노무현 재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홍 원내대표께서도 그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 지나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특정인 팔아서 정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자기 사진보다 남의 사진 많이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일 조심해야 될 후보가 어느 지역의 아들, 딸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자기 이름보다 다른 사람 사진 많이 쓰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정치인은 자기 경쟁력 갖고 그 국민들과 당원과 지지들한테 심판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대목을 좀 집요하게 여쭙는 이유는 이른바 언론에서는 뭐 자객 출마, 자객 공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적절하지 않은 때문에, 게 왜냐하면 자객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라고 하면 그 자객이 되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거 전부 거니까. 다 자발적으로 갖고 예를 들면 원외위원장이 현역 의원이나 현역 위원장에 비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플래카드도 못 걸고 있고요. 예, 인지도도 떨어지고. 예,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후원금도 받고 사무실도 있고 그 보조하는 인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원외위원장은 없죠. 저는 현역 의원이라면 현역 위원장이라면 특히 현역 의원 겸 위원장이라면 공정한 경선만 있으면
해주면 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자꾸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말 그건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예.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초을에 이제 출마를 준비 중이시잖아요. 예. 기존의 지역구에서 이제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한 지역에 자진해서 가겠다고 밝히시고 거기에 네. 이제 출마하실 생각이신데. 근데 그 홍 원내대표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뭐 높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른바 그 86세대들 다른 그 현역 의원들이 뭐 유사한 선택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상호 의원처럼 불출마를 선언하든 아니면 뭔가 어려운 지역구로 좀 가든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마 그 선거가 우리가 좀 분위기에 따라 구도나 어떤 이 선거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12월 말 내년 한 1월 한 중하순쯤 되면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근데 몇몇 분이 상징적으로 또 같이 해주시면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도 있어서 꼭 죽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른바 86세대 의원들이 또 있습니까? 우상호 의원 말고? 뭐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런 거는 누가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자기가 책임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예. 저도 누가 저보고 가라 그랬으면 절대로 안 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매주 이 시간 쟁점을 정리하고 팩트체크하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쉬다 오셨습니까? 아, 예.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뭐 제 덕은 아닙니다. 아, 예. 하여튼 봐주셔서. 예. 오늘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 예, 아까 제가 그 홍익표 원내대표와도 인터뷰에서 잠깐 뭐 이 문제를 다뤘는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이 문제 짚어보기로 하는데 그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얘기하기 전에 김포시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병수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저 김병수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지난해부터 이거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요. 저희 김포는 경기 남도에 남아도 사실상 경계가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북도에 남아도 한강과 철책으로 나눠져 있는 섬이 되고요. 물론 지금도 섬입니다만은 남북도가 나눠져도 여전히 섬이라는 그런 고립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반면에 서울하고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저희 시민들의 80% 이상이 서울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도, 북도가 나눠지는 이 기회에 서울로 통합하는 것이 더 시민들의 편의상 중요하고 좋겠다라고 판단했고요. 서울 자본이 김포의 성장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포 주민들 여론은 뭐 더 상세하게 앞으로 뭐 여론조사 같은 게 실시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체로 김포 시민들은 서울로 편입되는 걸 찬성하는 입장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이제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통리장단이나 향후의 분들이나 이분들 중심으로는 꾸준히 이제 그 서울 편입에 대한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경기도가 실시한 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에서 그 많은 한 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그 경기 북도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하시고 오히려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낼 정도로 뽕이 좋았던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실 뭐 저희가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해봐야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시장님, 요거는 뭐 약간 팩트 체크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 80%가 이제 서울로 통근을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제 출근 시간에 그 김포 골드라인을 탑승하는 사람들 예, 그 한 13,800여 명을 김포시가 맞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는 사람들이 한 11,000여 명 되더라. 그래서 이게 계산을 맞습니다. 해보면 한 얼추 80%가 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 인구 대비를 하면은 저희가 보니까 그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한 12.7%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12.7%와 80%는 꽤 큰 수치상의 차이가 있어서 네, 네. 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아, 분모를 서울에 어떻게 잡느냐에 출근하는 따라서 인구-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마 12.3%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출퇴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출근 철도 외에도 버스라든지 기타 등등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계시고요. 예. 실제로 도철도만 11,000명이지 저희가 봤을 때 수만 명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교류가 저희가 철책이나 한강으로 막혀 있는 고양 쪽, 파주 쪽보다 그리고 또 계양이 가로막고 있는 경기 남부의 부천 쪽 교류보다는 강수구나 영등포구나 옛날 그 김포 영토였던 이쪽으로 교류가 많은 것은 또 확실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데 이제 법이 개정돼야 할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여당에서는 의원 입법 형태로 해서 이제 속도감을 높인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최종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이게 법 통과가 될 문제인 것 같긴 네. 하고. 예,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물론 정부 입법보다 의원 발의를 해야 좀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의원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경기도가 북도 남도 나눠질 때 지도를 잘 보시면 사실 김포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회 민주당이라 해도 경기도라서 해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 김포에게 북도든 남도든 원하는 대로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굳이 막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포시의 이런 독특한 그리고 애매한 위치나 지정학적 필요성 그리고 현재 상황들 본다면은 민주당이 굳이 반대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 끝으로요. 시장님 예. 그런 반론은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서울이 안 그래도 큰데 더 커지는 게 맞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너무 과밀화되어 있는데 서울을 더 네. 키우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서울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도시보다 훨씬 적고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과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포가 면적이 서울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김포를 품게 되면 오히려 서울의 과밀함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수 김포시장과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얘기를 해보죠. 예. 이게 결국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그 분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거요. 예.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논의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 김병수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예, 맞습니다. 했고요.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제 경기 북도라고 그냥 편의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강 위쪽으로 해서 이제 한강이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왼쪽에 강화도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파주가 있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는 이게 이남이니까 강남이니까 경기 북도로 가는 거를 이제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고려들이 있었는데 경기 남도가 좀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소득이 더 높은 것도 있고 경기 북도는 제한이 많으니까 경기 북도로 좀 편입되기를 꺼려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홍철우 국민의힘 김포시의 당협위원장이 지난 추석 연휴 때 이거 플래카드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기북도 김포시 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 서울특별시 좋아요.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나올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걸면서 요게 이제 좀 정쟁화됐다. 그러니까 쟁점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연휴가 끝난 다음에 방금 통화했던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포시가 위로는 한강이 있고 아래로는 인천이나 서울이 이렇게 있어서 경기
북부랑도 연결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남부랑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고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리적으로. 강화도하고도 바다로 끊어져 있고 예. 사실은 근데 서울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밑에는 사실 인천하고도 면적이 많이 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여러모로 조금 애매한 위치다. 좀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경기도가 그 남북으로 분도를 하려는 이유도 잠깐만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현재 1,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예. 점점점 경기도는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옛날에는 서울 1,000만, 경기도 1,000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1,000만, 예. 1,000만. 그래서 2,000만인데 지금은 2,300만, 2,400만이 될 정도로 경기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도와 남도가 서로 좀 지리적으로도 다르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휴전선을 인접하고 있는 북도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은 군사보호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수원에 남도 이제 경기도청이 있기 때문에 북부는 수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신경 안 쓴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2청사가 있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경기 북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역대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사실은 1987년 대선 예, 때부터 오래됐죠.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있었는데 역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했다가 이제 반대로 번복을 했고 김문수 남경필 지사는 반대를 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기 북도 설치 건의 그리고 9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한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좀 유불리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미묘하게 조금 여러 잡음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포시 입장은 아까 잠깐 들어봤고 그럼 서울시는 현재까지 어떤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까? 이게 지난 23일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좀 선을 긋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다. 서울시가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으니 한번 만나는 보겠다. 뭐 다음 이 주인가 정도. 만난다는 거죠? 예, 다음 주에 이제 만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지금 지도를 지금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모양이 좀 이상해집니다. 모양이 꼭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버섯 모양으로 이게 왼쪽으로 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돌출되는 형태죠. 돌출되는 예. 거고 저게 더 문제는 저게 김포가 다 서울로 들어오면은 소위 말해서 임진강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보 위협이 있습니다. 수도 서울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맞닿게 되는 이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 얻는 이득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2025년에 지금 수도권의 매립지가 지금 다 용량이 차기 때문에 지금은 각 지자체가 각자 이제 그걸 해결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도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하면은 김포가 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론에 최근에 지역 언론에 보면은 빅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5호선이나 9호선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서울로 편입을 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그쪽에 설치하는 김포 쪽에다가 설치하는 이게 뭐 예.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빅딜론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안이다. 왜냐하면 상암동에 이제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상암동도 엄청 반발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으면은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매립지 예.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뭐 공식 입장이라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그런 주고받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런데 경기도 입장은 뭐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김동연 지사가 중국 출장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예. 제가 좀 들은 바로는 뭐 유쾌하지는 않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김포라는 게 관할이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서울시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본인의 관할 영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경기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이 정책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다른 쪽으로 이제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데 현재까지 입장은 없고요. 다른 지역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메가 서울 얘기 나오면서 김포뿐만이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고양 뭐 이런 데들이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론은 들썩이고 있지만은 이런 지자체장이나 이 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바는 없다. 오히려 약간 불쾌하다. 떠보기 아니냐, 총선용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준비한 그래프가 바로 서울에 인접한
그 지자체를 보여주신 건데 물론 저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의정부도 붙어 있고 뭐 다 붙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저런 지자체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지금 저 지도를 좀 보시면 중요한데 아까 전에 이제 그 김병수 고양시장 아니 저기 김포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출근 인원이 서울 출근 인원이 80%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그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청 2020년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20% 그러니까 12.7%거든요. 잠시만요. 예, 제작진은 지금 KBS가 팩트 체크한 기사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좀 인용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지자체들의 서울 통근 인원 비율인데 저때의 비율은 분모가 전체 인구죠,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전체 인구고 여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다 다르겠죠, 당연히. 하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9만, 뭐 광명 같은 경우에도 29만, 30만 이 정도 되는데 김포는 한 50만, 47만 정도 되거든요. 분모는 더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5분의 1, 예를 들면은 과천, 하남, 구리는 5분의 1이 서울로 가고요. 김포 같은 경우 12.7이니까 한 8분의 1 정도가 서울로 가는 겁니다. 전체 인구 대비. 전체 인구 대비. 그 지자체 인구 대비.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은 김포가 들어가면은 저 나머지 지자체는 논리적으로는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많이 통근한다. 네,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좋아하겠냐.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서울이 비대해지는 문제, 뭐 기타 등 수도권 집중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하겠냐. 뭐 이런 회의론부터 해가지고 총선용 전략이다.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김병수 시장의 어떤 취지는 그 12.7이라는 건 너무 또 작게 잡은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전체 인구 대비로 하니까 그런 거고 본인들이 이제 80이라는 수치는 그 김포 골드라인인가요? 그걸 타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한 80% 된다 이런 것 같고 하여튼 조금 더 세밀한 좀 분석은 필요해 보이긴 하고요. 저는 어쨌든 정부의 공식 통계를 신뢰합니다. 아무튼 저 통계에서는 전체 그 해당 지자체 인구 대비로는 12.7%가 지금 서울로 통근하는 걸로 2020년 통계로는 김포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정부 입법으로 가느냐 의원 입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속성이랄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후자 쪽으로 국민의힘은 더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부가 발의하면은 이제 김포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아니면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로 이제 과반 찬성을 얻은 뒤에 이 방금 얘기했던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가 행안부에 관할 구역 변경을 건의를 하고 이거를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좀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정부 발의가 됐을 때 저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가 있어야 되고 행안부에 관할 구역 변경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국회에 변경 법안을 제출을 하고 이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김포시는 뭐 지금 강하게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안 하겠다라거나 경기도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 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무산되는 거고. 중간 단계에서 무산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약간 간소화된 절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 입법표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작진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이게 좀 변경 더 법안을 간추려지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김포시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방금에 있었던 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의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하는 거였잖아요. 그 절차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안이 바로 국회로 가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의결이 된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이게 절차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그러면 그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안 묻는 것이 그러면 바른 방식이냐 이런 논란이 좀 될 수는 있는 거죠. 아무리 이제 주민투표 의견 수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야당에 있다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 찬성 안 해주면은 어느 거가 됐든 정부 발의가 됐든 국민의힘 발의가 됐든 통과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무튼 좀 신중히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을 했고 그 메가시티 얘기를 아까 하태경 의원도 했잖아요. 메가시티는 그런데 보통 지역에서 워낙에 이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보통 메가시티를 언급하고 특히 이제 부울경 쪽에 그 메가시티 얘기가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지금도 뭐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메가시티론을 이 수도권 서울에다 적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물음표는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할 것이냐라는 거고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내분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종혁 고향 여기 이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종혁 현역 의원은 아니고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그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고양시도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도 서울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방금 의견이 올라왔는데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거 반대한다. 도봉구나 좀 잘 챙겨라. 지금 서울 동북부에 있는 구들 다 안 챙겨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게 엉뚱한 김포를 지금 편입하려고 하냐 이런 의견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전 국민을 서울대에 보내려면은 전국의 대학을 다 서울대로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다 서울로 다 편입하면 그러면 다 수도권이 되냐? 그럼 영남 험지에 그러니까 영남에 계신 분들이 영남까지 다 서울로 만들면은 영남에 그러니까 다 수도권 험지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게 너무 뜬금없이 좀 나왔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냥 우스갯 차원으로 한 그런 말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이게 뭐 조금 그런 논쟁들이 있다. 뭐 그런 농도 나온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마찬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